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시사 프로그램 이강인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정승일 경제학 특강. 그 제목이 좀 딱딱하다. 그 코너명이 너무 딱딱하다. 이런 견해도 일부 있으시더군요. 그 강의 특강하면 무슨 저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담 그냥 아니면 대담? 그냥 수다. 어깨에 힘을 빼고 좀 말랑말랑한 코너명을 짓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뭐 저도 유튜브 녹취한 걸 보니까 뭐 예. 이토 히로부미 그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야 이건 좀 약간 수다처럼 얘기를 해야지. 정식 강의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그때 놈 이러셨죠. 네, 그러다가 놈 그러고 발언을 이렇게 수위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혼내는 표정으로 대걸일성 놈 그러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빠른 추격자, 빨리 베껴서 남들하고 좀 시간을 줄이자, 이른바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옮겨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쫓겨서 살 수 없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 갖고 있었던 몇몇 가지 비교 우위도 샌드위치 상태로 잃어가고 있고 이미 많이들 잃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진단을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거기 그 연장선상에서 재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도 아마 시청자 게시판이 좀 따끈따끈해지지 않을까. 네, 예. 자, 우선 모방 추격형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들 베껴가지고 막 빨리 따라잡으려고 할 때, 그때에는 재벌 그룹이 필요했는데, 탈추격 시대에는 이제는 재벌의 역할이 예전처럼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전에 재벌 그룹과 재벌,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그래서 구분해서 써야 하는 용어일까요? 예, 구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어에서 사용하기를 예. 그냥 뭐 친구들 중에 돈이 많으면은 와, 걔 재벌 됐대. 그럼 아니, 걔네 아버지 재벌이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동시에 야, 재벌을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이제 너희 아버지가 뭐 부자인데 너희 아버지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 재벌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냥 부자들, 특히 갑부, 예. 말하자면 부자라는 건 기업이 아니라 한 인간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네. 돈 많은 개인을 그냥, 그렇죠. 돈 많은 개인 내지는 패밀리. 예. 패밀리를 재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어에서.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그런 거를 재벌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흠. 재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대기업 그룹, 음. 여러 개의 대기업이 하나의 그 특정 패밀리의 통제하에 있을 때 네. 그거를 재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말로 보다 정확한 의미죠. 재벌 그룹, 우리말로 옮기자면 대기업 집단, 네, 그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그룹이 상호 출자든 뭐든을 통해서 한 패밀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수 일가에 의해서 장악되고 네,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곳. 그렇죠. 그 뭐 옥스퍼드 딕셔너리인지 뭐 백과사전인지에도 CHAE 뭐 BUL, 우리 재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알파벳이 등재될 정도로. 그렇죠. 뭐 그렇다네요.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네. 무슨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예.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 뭐 옥스퍼드 같은 그런 서방 학자들이 예. 이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로 뭐 서방 나라들이 관심 가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여러 그냥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냥 제3세계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예. 1980년대 후반 정도가 되니까 그때 정도 돼서 이제 비로소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독자 모델이었던 그 엑센트 이런 거 있죠. 포니부터 시작해서 엑센트. 예. 포니가 70년대 중반에 개발됐는데 그다음 후속 모델이 엑센트 이런 건데, 예.
그게 이제 수출이 안 되다가 8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뭐 캐나다, 미국 같은 데 수출이 되니까 이게 뭐지? 얘들 제2의 일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LG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데들도 이제 텔레비, 칼라 텔레비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일본의 소니랑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말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2의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 눈여겨보자. 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그런 유럽 나라들에서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 들여다보니까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그런 기업 그룹들이 있는데 일본어를 그걸 K레츠라고 그래요. 계열 구조. 아, 계열 구조. 예. 옛날에는 그 일본도 재벌이라 했는데 메가더가 메가더가 이제 이걸 해체시키죠. 예. 해체시켰는데 1960년대 초반에 이게 다시 부활을 해요. 다만 패밀리는 없고 네. 그냥 순환 출자 구조로 엮여 있는 구조로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쓰비시 그룹, 뭐 네. 미쓰이 그룹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옛날처럼 미쓰비시 패밀리는 없지만은 미쓰비시 그룹이 이제 하나로 엮여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는 금지되어 있는 그 순환 출자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게 이제 60년대 초반인데 그거를 그래서 K레츠라고 그래요.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계열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열 구조. 이런 것처럼 이제 이 K레츠 같은 용어가 옥스포드 사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아, 이미. 이미 다 올라가 네. 있는 것처럼 한국을 보니까 저기는 맨날 미쓰비시처럼 패밀리가 있는 그런 재벌이네. 사실 한자로 일본의 옛날 그 재벌과 우리나라 재벌이 한자가 똑같거든요. 예. 재벌. 재물 돈이 제자에- 많은 뭐 벌. 예. 벌이라는 건 이제 묶여 있는 예. 영어로 클리케라고 그래 이제 하나의 이제 조폭 집단 같은 클리케라는 게 이제 서클 뭐 이런 뜻인데 예. 이런 게 있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올라간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논쟁이 진행되는 게 재벌 그룹이 있다라는 게 한국 자본주의 특징이다. 그것만 아니라 뭔가 정부가 또 여러 가지 도와주더라. 이런 그 정부 주도 그다음에 재벌 주도라는 것이 한국 경제의 특징인데 과연 저것이 과연 성공할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서방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주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게 학술적인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제2의 일본이 되면은 저기들로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거를 불공정 무역으로 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 80년대 말에 일본의 그 K레츠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공정 무역의 원천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서방에서도 우리나라 재벌 구조라는 것이 계열사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시장 원리 어긋난다라고 우리나라 진보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예. 똑같은 얘기를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그 정책 결정자들이 예. 너희들 왜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걸 가지고서 불공정하게 우리를 쫓아오는 거냐. 말하자면 똑같은 엔진을 달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엔진에다가 로켓을 또 달아가지고 불공정하게 빨리 가려고 그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성 시장 질서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지 않나요? 제 말이- 지들에게 유리하게. 이게 저랑 장하리 선생 같은 버전이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일하시면 이제 시장 경제 원리를 어긋나는 그 불공정 시장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네. 지금 이게 딴 얘기 아니라 오늘날의 일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쪽이 예.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이 중국에 진출하는 그 서방 대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들 중국에 만들 경우에 100% 단독 진출은 안 된다. 그때 반드시 진출할 때 중국 기업이랑 합작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합작 기업의 경우에 반드시 기술 이전시켜야 되고 예. 이런 조항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항들이에요, 전부 다.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박정희 체제하에서 있었던 조항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합작 기업이 대우자동차예요.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GM이 50, 한국의 대우그룹이 50이었는데 원래 법에는 한국이 반드시 51, 외국은 49. 예. 그래가지고 경영권을 반드시 한국이 갖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GM은 워낙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그 당시 김종필 그 국무총리가 네. 한 미국 GM이 들어오면은 남북 간의 관계 대립구도에서 한국이 공격받으면 GM을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이 아. 한국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예. 특별하게 1%를 용서해가지고 오. 50대 50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반분한 네. 거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어쨌든 이제 펴나갔던 그 재벌들인 거죠. 예. 그래서 재벌과 재벌 그룹은 예. 적어도 경제 얘기를 할 때는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몇십 분 동안 계속 재벌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벌 그룹, 그룹이 기업 집단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네. 그 패밀리, 가족, 총수 일가를 말할 때는 특별히 총수 일가, 또는 총수 뭐 이거라고 해야죠. 재벌 가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의미가 혼용 섞이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여쭤봤던 그거 탈추격 시대에는 재벌이 할 일이 상당히 줄어든 거 아니냐? 이제 옛날처럼 재벌들이 그렇게 왕성하고 폭넓게 해온 것은 필요 없다. 네.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예.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계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탈추격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만들어낸 그 담론 구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모방 추격형이라는 게 바로 선진국에 이미 있는 이 산업 기술을 모방해 가지고 열심히 베껴 가지고 빨리빨리 대량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얘기인데, 조금 싸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하고 품질은 좀 괜찮게 하게, 말하자면 가성비가 괜찮은 거를 빨리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여기 핵심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바로 기술이에요. 네. 기술은 이미 있다. 음흠. 이거를 빨리 그냥 우리가 배워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탈추경이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배울 거 다 배웠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선진국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국식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벤처 창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따라서 재벌 같은 거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박근혜 정부도 했고요. 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뭐 별 생각 없는 정부였지만은, 뭐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가 되고 나서 예. 일부 정책은 바뀌었지만은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 그대로 갑니다. 네. 특히 뭐 벤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어차피 벤처는 김대중 DJ 정부 때부터 한번 붐업 그렇죠. 육성해 놓은 게 있고 네. 그것을 주도적으로 쭉 끌고 왔던 건 관료들 네. 역할이 컸고 그렇죠.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한국이 먹고 살아야 하는 길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터이니까 네. 베끼기만 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 우리 거 보면 뭘 만들자 독창적인 걸 그렇다고 보면 정권의 아이덴티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복지에서는 좀 차이가 났을지 모르나 경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복지 문제 가지고는 많이 이제 부딪혔지만, 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건지, 음. 기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일부 뭐 대기업 문제 가지고 부딪힌 거, 예. 4대강 문제 가지고 부딪힌 거 이런 거 말고는 노무현 정부랑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진보 쪽 시청자들한테 예. 예.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요. 예. 양자가 다 이제 크게 보면은 뭔가 시장 원리에 더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좀 강했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간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노동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가지고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진보 보수가 상당히 부딪힙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뭔가 친복지고, 음흠. 그다음에 친노동 쪽이고, 예. 노동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친민주노총인지 아닌지 가지고는 약간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예. 민주노총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약자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노동 귀족 뭐쩌고 네. 뭐쩌고 하면서 아무튼 뭐 실제로 그렇게 돼 우리나라에서 있죠. 뭐 연봉이 가장 높은 그 직종 직군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쨌든 그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빈민들에게는 좀 더 친근한 예.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자본과 노동인데, 네. 그다음 토지도 있지만은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이 진보적인 정부는 친노동 내지는 친복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자본을 가지거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거에 관한 얘기인데, 요 부분에 관해서 여기서 이 토지 문제를 좀 뺀다면은 자본을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는 사실은 진보 보수 쪽에 사실은 이게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이 탈추격이니 추격이니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노동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어떻게 조직해 가지고 끌고 갈 건지,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에 있는 이미 있는 기술과 산업을 우리가 빨리 모방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량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노동이에요, 자본이에요? 자본이죠.
그렇죠. 자본이 노동을 고용해서 그렇죠. 생산의 주체는 자본이겠죠. 그렇죠. 예. 자본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노동과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조직하는 조직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직하는 이 어레인지하는 조직가가 바로 자본가인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박정희 체제라는 거, 뭔가 이 추격형 모델이라는 거, 이게 일종의 한국 자본주의 모델을 만든 거였는데 나라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왜 포커판에서 보고 딜러라고 그러나요? 제가 보컬 안 쳐봐서 그 제가 준비한 좋은 주변 잡기 너무 좋은 약해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라가 이게 되고 네. 너 와서 이거 해. 넌 이거 해. 그렇죠. 요건 지켜. 그리고 반드시 이거 해. 그리고 남으면 네가 열심히 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라가 일본 말로 오야가 돼서 이렇게 하다가 네. 그게 이제 박정희식 개발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엄청나게 비대해져 가지고 네. 이제는 누구도 컨트롤을 못 한다. 뭐 이런 네. 말도 나올 지경이 돼 버렸는데. 근데 그래서 아까 뭐 질문한 거부터 예.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예. 탈추격형 그런 경제 모델의 경우에는 재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탈 내지는 이제 영어로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탈이라는 말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그 작년인가 돌아가신 거 피터 드러커라고 네. 미국을 대표하는 그 경영학자가 있거든요. 예. 이분이 1980년대인가 그 쓴 책의 제목이 탈자본주의예요. 포스트 캐피탈리스트 소사이어티인가 그래요. 예. 근데 책을 쭉 읽어보면은 이 양반이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말에 나온 그 엘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 있죠. 예. 거기도 보면은 이제 이게 탈산업 사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산업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무게 중심이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과 그게 사라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옷을 뭐, 벗는 의미의 탈. 네. 봉건 시대를 벗어나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탈봉건 또는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꼽사리 끼고 싶은 탈입구 그러니까 어디에서 완전히 존재 이전해서 여기는 없어지고 이쪽에 새로 자리를 잡는 그런 탈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탈이라는 게 뭐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 야, 그러면 뭔데 했을 때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주에 예. 지구가 있는데 예. 지구가 아니래. 그럼 지구가 아닌 건 뭐예요? 우주 전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대체? 아니 구름 내지 우주 잡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구름 잡는 우주 잡는 얘기. 그래서 탈추격 모델이라는 게 예. 위험한 게 예. 자칫하면은 그나마 있었던 추격형 모델을 깨버리고 음. 추격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주 잘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고신고신 왔는데 예. 그 우위성이나 그 거기서 축적된 능력, 기술, 테크닉, 약간의 자본 이런 것도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 보고 당신들 그 옛날 박정희가 한 것처럼 뭐 반드시 외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이랑 합작하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데 그거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의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없앴다가 중국이 그럼 미국 기업에 다 먹혀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영권도 없어지면은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 그나마 선진국 기술을 열심히 추격하기 위해서는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내가 하는 거지 예. 교사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기업은 어디까지 그냥 선생님인 건데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뭔가 자율적으로 내가 뭐 학습하는 시간도 조정할 수가 있고 투입하는 자원도 우리 내가 조정할 수 있을 때 학습이 가능한 거지 선생님 꼬봉이 돼가지고는 학습이 불가능해.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뭔가 종속 이론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뭔가 자율권을 뭔가 가지는 걸 갖다가 완전히 압살하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요구인데 이런 위험들을 갖다 봤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도 1970년대 80년대 외국 기업의 경우에 반드시 그냥 뭔가 한국 기업을 합작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들인데 예. 90년대 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탈추격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거의 제도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원했던 거, 그다음에 서방이 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자진해서 재벌 개혁 내지는 탈추격형 경제 개혁의 이름으로 다 버려버리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장하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쁜 사마리안이라든가 뭐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책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선진국이 사용하지 않은 그 사다리를 사용을 해서 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갖다 자꾸 걷어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탈추격이 딴 게 아니라 추격을 하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탈추격형 모델을 스스로 날려버렸다.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네. 스스로 없애버렸다. 그거를 이제 좋은 미명은 뭔가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면은 한국도 미국 자본주의처럼 무슨 뭐 바이오 벤처, IT 벤처, 뭐 나노 벤처 같은 게 쑥쑥 자라날 거다. 한국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예. 온갖 그냥 그 혁신적 금융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러다가 2010년도, 2008년도에 월가발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예. 그제서야 눈을 뜬 거예요. 말하자면 그 블라인드 했던 것들인데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정말 눈을 그냥 감고서 쫓아가다 미국 자본주의 하면은 그냥 저절로 미국처럼 그 신기술이 나타날 줄 알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가 모방할 모델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네. 이게 이산이 아닌가요? 라는 상태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자본주의를 모방하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여전히 뭔가 탈추격 모델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하나 더 나가자면은 네. 탈추격의 근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그 경제과학 특보로 그 지난 1월달에 임명되신 이정동 교수님인 거예요. 이정동 교수님. 이정동 교수님. 그분이 쓰신 그 2015년에 내신 책이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아, 이건 들어봤네요. 네. 그 책의 내용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을 20몇 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업,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 기계공업, 그다음에 뭐 플랜트 산업 이런 분야를 다 쭉 인터뷰해 갖고 한국이 지금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얘기를 쭉 들어봐 가지고 이거를 정리한 책입니다. 예. 이 이야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다행히도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시행하는 시작 단계, 아직은 완전치가 않고 시작 단계 들어갔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이게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탈추격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술 축적. 기술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저는 좋은 개념인 게 기술 축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과거의 그 모방 추격형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실수해 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수는 이미 선진국이 다 해버린 거야. 음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가령 뭐 100년 전, 200년 아니 가령 뭐 1903년도에 그 이제 그 비행기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죠. 예.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가 떴는데 그 이후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예. 날다가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그러다 사람도 죽고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비행기는 정말 웬만하면은 추락도 안 하고 예. 결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여객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확률보다 여객기를 타갖고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낮다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여객기를 만든다. 외부 도움 없이 순수히 우리 기술만으로. 그렇죠. 그러려면 미국이 했던 그 수많은 실수를 우리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기회 비용도 돈도 더 들 그렇죠. 것이고 시간도 늘어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이제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예. 그러기 때문에 한국제 자동차, 한국제 여객기를 우리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출시를 해봐야 예. 우리나라 국민들도 저거 탔다가 내가 내 목숨을 날릴 수도 있어 해가지고 안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고객들, 잠재 고객들을 반응을 우려한 우리나라 대한항공, 마샤나 이런 항공 이런 데서 국산 여객기일지라도 정부가 아무리 너희들 이거 사라고 강요해더라도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안 하겠죠. 선뜻.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애들이 먼저 타는 거 보고 그렇죠. 아, 잘 안 떨어지네. 네. 괜찮네. 그럼 사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
미국이란 나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항공 산업을 키웠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많은 그 뭐 여객기 사고 같은 게 나타났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같이 그냥 그 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을 키우는 과정에서 보잉, 예. 미국의 보잉이 뭐 여객기만 만들었나요? 미국의 보잉이 결정적으로 큰 거는 바로 보잉 폭격기, B-25 폭격기. 2차 세계대전 때 아시는 것처럼 예.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가고 독일 베를린을 폭격한 폭격기 있죠. 네. 그게 다 보잉이 만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태평양 전쟁에서 나타났던 B-29 폭격기, 그것도 보잉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 B-52 지금 아시는 거 지금도 가장 핵무기예요. 무섭다는. 그 B-52 폭격, 그것도 보잉이 만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 뭐 F-15 전투기, F-18 전투기, 그거 다 보잉이 만드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보잉 같은 경우에 B-52 전투기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용된 그 제트 엔진 기술, 그다음에 동체 기술, 조종 기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 747, 77, 737 여객기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쟁 무기를 만드면은 전쟁 무기는 중간에 많이 추락도 하고 사고도 나고 실험도 진행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안 해요. 전쟁이라는 거 어차피 군인들은 죽게 죽을 된-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병가지 상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제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포스트 캐치업 모델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국방 조달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구글 자율주행차 기술이 대부분 다 자율주행하는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무인 전투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국방 기술이 개발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신기술도 없다라는 게 기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뭐 GPS는 모든 차에 다 있고 휴대전화도 위치 기반 서비스 이거지만 GPS도 원래는 군사용으로 기술이죠. 위성을 이용해서 했던 그거 예, 있지 위성 않습니까? 이송해하고 정확하게 그 이저 폭격. 폭격하려고 하는 예. 거 기술. 그걸 지금 민간에 일부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 의존하면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이 전쟁이 딱 일으켰으면은 미국의 그 기술 의존해다 전쟁하면은 미국이 닫아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음. 아이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한국하고 구글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네. GPS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그 덕택에 이 중국은 지금 구글에 대항하는 엄청난 인공지능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자율주행차니 뭐 구글을 모방한데도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마치 미국의 월가 모델 무슨 그런 혁신금융 같은 것들을 만들면은 예. 되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글의 식민지 또는 구글이 만약에 무슨 전략적인 국가 전략적인 이유로 또는 뭐 한미 간에 뭐 동맹이 파괴될 만큼의 어떤 극단적인 크래쉬나 뭐 충돌 이런 게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글이나 MSN 이런 것들이 제공해온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기술을 원천 기술을 못 쓰게 된다면 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컴퓨터 OS나 휴대폰 OS나 자체 또 뭐 GPS 이런 걸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개발 성공 가능성도 잘 모르겠고 없죠. 한다고 해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핵심인데 뭐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그 뭐 그런까지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예. 만에 하나 정말 우리가 진정하게 포스트 캐치업 모델로 가려고 하면 예. 탈추격 사실은 모델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을 하고 있어요. 걔들은 그 내수 자체만으로 인구 엄청나니까. 사이즈만으로도 뭔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 좀 쌓아놓은 돈도 꽤 많고 네. 그래서 한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다면은 진정하게 포스트 캐치업 모방 추격형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나라는 예,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예. 정확하게 중국이에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 아 탈추격을 하는 것도 네. 왜냐 아까 얘처럼 탈추격이 아니라 아예 추격 자체를 포기하는 모델로도 많이 갔다니까요 지금. 산업화도 늦었는데
포스트 캡처 달 추격하는 것도 늦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달 뒷면에 착륙시켰죠. 뭐왜 네. 뭐 쐈어. 우리는 지금 우리 기술로 지금 달은커녕 우주에 올라가는 것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나로 로켓이 나로에서 몇 번 실패하다가 네. 했는데 북한은 그냥 몰라. 북한도 뭐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막 올라가고. 아무튼 이런 얘기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예. 탈추격이니 뭐니 이런 굉장히 고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이정동 선생님 얘기를 한 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탈추격 모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의 역할이 여전히 재벌 그룹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할 것하다. 그렇죠. 이제 그 얘기 좀 뒤에 하고 예. 재벌조차도 그 엄청난 그 실패 리스크 엄두를 실패한다는 게 내는 딴 게 아니라 나로 로켓을 쐈는데 거예요. 예. 그 돈 몇 천억 들여갖고 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뭐 마지막 목표 한 10km 남겨놓고 10km라는 게 이제 우주선에서는 1초 만에 날아가거든요. 예. 10km 남겨놓고 이게 뭔가 무슨 뭐 약간의 균열이 발견돼하고 이게 공중 폭발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반솔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주에서. 미국에서도 실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틀란타고 터지고 막 이랬으니까. 여러 명이 죽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도 아폴로를 결국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너무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미국 경우에도 공공기관인 나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물며 이런 경우인데 이거를 재벌 보고 니들 돈 들여서 하려면 재벌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벤처기업 보라고 하려면 아유, 하겠습니까? 벤처는 안 되죠. 예를 들어 갖고 테슬라의 그 창업자인 그 양반이 예. 테슬라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 괴짜. 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괴짜 사업 중에 하나가 뭐 우주 여행. 관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주 관광 정도를 하려면은 뭐 1인당 뭐 10억 20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되려면은 우주선 발사 단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려면은 테슬라 창업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주선이 1단계 2단계가 우주에 날아갔다가 과거에는 그냥 태평에 떨어서 버렸는데 지금 그거를 안전하게 지금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다시 착륙하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회수해서 네. 리사이클 재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많이 성공을 했는데 그 머스크인가 하는 그 네, 사람 머스크 말이에요. 양반이. 예. 근데 이 양반이 그 사업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를 쭉 읽어보면은요. 예. 이것도 결국 머스크가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지원금이 이미 나간 상태고 아. 왜냐 이게 성공하면 또 나사도 이걸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선을 발사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굉장히 정밀한 그 우주선 조종 기술 있죠. 예. 이게 머스크가 개발한 거겠어요? 당연히 나사가 지난 50년 동안 개발된 기술인 거예요. 이런 거에 기반해 가지고 머스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뭔가 벤처기업 중에 하나인 우주관광 회수가 가능한 로켓 산업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월가에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혁신금융이 일어난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엔젤 투자나 뭐 벤처 캐피탈에서 돈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당연히. 한계가 너무 그렇죠. 예. 바보들이 아닌데 자기들이. 예. 아, 갑자기 우리는 이제 그저 베껴서 빨리 쫓아가는 잽싼 추격자 안 하고 뭐 삼성도 뭐 신수종 예. 뭐 이렇게 막 10개 뭐 발표하고 거기 그렇죠. 보니까 3D 프린터니 뭐 바이오 시밀러니 뭐 많고 다른 그룹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야, 우리도 이 중에 하나만 건지면은 이제 베껴 먹는 그 오명은 벗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요원해지네요. 지금 얘기하신 목사님 얘가 말씀 들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두 가지 사례 얘기했어요. 3D 프린터랑 그다음에 바이오 네. 시밀러 이런 얘기하는데 예. 3D 프린터가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고 미국에서 발명된 거예요. 삼성이 이제 그걸 해보겠다고 하길래 그게 똑같아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뭐 기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 세포라든가 이런 거 네. 다양한 게 전부 다 그 MIT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뒤에는 미국의 국방부가 아니라 또 이 보건성이 있어요. 이 보건성에서 매년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 달러의 국가 보조금을 MIT라든가 이런 거 뭐 하버드 같은 그런 그 대학 연구소에 뿌리고 있어요. 정부 돈을. 예. 그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바이오 벤처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바이오 벤처 경우에도 예. 정부 자금, 연방 정부 자금이 안 들어가면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럼 미국이야말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그다음에 임베딩 단계라고 하나요? 네. 그 테스트 네. 거기서부터 기획부터 실은 정부나 공적 섹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바로 이건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예. 미국 경제학자들이 아예 모르거나 알지만은 언급을 안 해요. 왜냐? 당연해서. 왜냐하면은 국방 정책은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그 안보 문제인데 왜 자꾸 경제학에 들어와? 예.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니들 딴 데 다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만큼 엄청난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분산 복합체가 네. 엄청나게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그쵸. 만큼의 파워 그룹이 돼 있고 아시는 것처럼 서방 국가 중에 예. 미국의 군사비와 다른 나라의 군사비가 1등과 2등의 차이가 몇 퍼센트가 아니라 거의 5배, 10배 차이예요. 미국 혼자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미국과 같은 국방 정책을 다들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 빼버리고 야 미국이란 나라가 뭐 뭔가 재벌이 없으니까 미국의 월가가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처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식민들이 발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처럼 바꾸면은 기업을 바꾸고 그다음에 재벌 개혁을 해서 미국 기업 대기업처럼 바꾸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바꿔서 미국 월가처럼 바꾸면은 또 총수 일가의 천민 자본주의는 야무지게 혼을 네. 내서 버릇을 뜯어 고쳐가지고 네 양심적으로 하고 그 뭐죠 회계 거짓말로 작성하는 못하게 거 못하게 하고. 하고 물론 미국도 엔론 같은 네.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처럼 정직하고 청부 네. 법만큼 돈 내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식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미국식 시장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꿈이다. 꿈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미국 자본주의가 아니라 뭔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네. 우리의 길이 그럼 뭔지를 모르잖아요. 잘. 그렇죠.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네. 근데 맨 땅에 헤딩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정말 맨 땅에 막 헤딩을 가면서 이 길이 아닌가 뭐 저 길이 아닌가 뭐 머리로 찾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피도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축적의 시간인 거예요. 머리에 피 나가면서 축적을 해나가는 거죠. 한국 자본주의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쓴얘기지만은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3세계 내지는 과거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의 이 지적 풍토가 딴 게 아니라 이 선진 모국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항상 못난 놈들이고 쟤들은 선진국이니까 쟤들은 깨끗하고 젠틀맨이고 위대하고 우리는 천박하고 뭔가 껍데기고 모방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잘 배워와야 그렇죠. 하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일하자면은 추격형 모델이라는 게 바로 박정희식 중상주의니까 네. 이거를 빨리빨리 깨보시고 미국 자본주의를 모방하자 하는데 이거는 모방 추격형 아니에요? 미국을 모방하려고 한 거예요. 아, 박정희가 베꼈던 정유회사 엑선 오일이나 네. 뭐 칼텍스 이런 거 베껴 와 가지고 LG하고 이렇게 해서 서해안에 울산에 만든 거가 하드웨어를 베껴 온 거라면 네. 탈추격론자들이 미국식 경제 운용 논리나 뭐 자본의 뭐랄까요? 아무튼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약간의 추상적인 가치를 포함한 밸류 그것 역시도 베끼는 거다. 베낀 거죠. 그럼 우리는 베끼는 게 숙명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먼저 공업화를 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일종의 그 독자적인 그 자기 자본주의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 일본은 그렇게 서방에 대한 열등감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예. 자기 나라 자본주의 모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실패해서 큰 손해 보기도 했던 게 소니 베타 방식의 그 VHS 뭐였죠? 뭐 비디오. 방식. 뭐 예,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구닥다리가 다 됐지만 옛날 얘기고요, 다. 걔들이 자기 거 고수하다가 표준 모델, 표준 글로벌라이제이션 스탠다드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아, 뭔가 이제 자본주의 모델이 지역적인 아니라 거고. 진짜 자본주의 모델이 아니라 이제 특정 표준
관한 얘기, 기술 표준에 관한 얘기고요. 그런데 일본은 어쨌거나 1억 한 3, 4천만의 네. 인구를 가지고 최소한의 내수 규모를 확보하고 있어서 네. 뭘 하나 개발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못 팔리면 그 기업이 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이러지는 않고 내수에서도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이나 자기들만의 기술이나 이런 방식이 가능한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도 일부 있겠죠. 뭐 가령 뭐 일부? 책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보다 내수장이 훨씬 크고 자동차도 뭐 내수장이 굉장히 크고.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인구 1억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들은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인데. 네, 그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모방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뭐 답은 뭐 애를 많이 낳는 것밖에 안 없잖아요. 불가능한 애는 낳아야 얘기니까. 되고. 네.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뭐 인구 한 6천만인데 네. 누구도 뭐 이탈리아가 뭐 성장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긴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탈리아 경우에도 북부는 그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밀라노 뭐 이쪽 네. 말이죠. 지금도 뭐 거기서 만드는 섬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제가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를 약간 뭐 얕보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피아트의 그 자회사가 페라리거든요. 아, 그 그래요? 비싼 페라리가 어. 피아트 자회사예요. 예. 피아트의 한 브랜드군요. 네. 고급 스포츠카의 초고가 네. 브랜드.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몇십 대 몇백 아, 대만 만드니까. 현대차의 제니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마치 현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또는 네. 토요타가 렉서스를 하듯이. 네. 어.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페라리 같은 거를 만드는 게 뭐 1년에 뭐 많아야 뭐 몇백 대밖에 안 만드니까. 더군다나 적게 만드는 한정판이어야지만이 더 비싸. 부자들이 좋아하지. 아니 네. 개나 소나 다 가지면은 그 누가 좋아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예. 이익이 많이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뭐 고급차들은. 음. 근데 아무튼 뭐 얘기가 빠졌는데 예, 예. 아무튼 얘기를 돌아가자면 이런 얘기인데 이종종 교수님이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선진국 기술을 음흠.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다는 거는 선진국이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오류도 경험해보고 오류를 경험한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린 거고 이게 다 끝난 완성된 기술을 이제부터 모방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 중에 상당 부분도 다는 아니지만은 예. 일정 부분은 이미 우리도 선진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이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삼성이 만든 폴더폰의 예. 경우에 우리가 처음 했더니 아이폰이라든가 여기가 먼저 했으면은 걔들이 뭐 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딱 봐가지고 우리는 저거 피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이폰이니 뭐니 여기다 전부 다 삼성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한편에서 고소하기도 할 거고 실패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삼성 경우에도 누가 참고할 만한 다른 선진 기업이 없으니까 스스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법을 찾아 나가려면 먼저 시간 걸리죠. 예.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5G 폴더폰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약간 오류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들 떨어져 나가고 예.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길어지죠. 비용 투자 많아지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자본과 대기업이 유리할 것 같아요? 부자겠죠. 일단 소기업 소자본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힘도 없고 한번 리스크가 터지면 그 자체로 거의 파산 상태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불능 네.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이 폴더폰 같은 스마트폰을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한 종류만 딱 생산하는 폴더폰 하나에만 목숨 거는 회사였으면은 벌써 파산했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다, 창투사다, 이미 다 파산했죠. 그렇죠. 회수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 세계 최초로 하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자들하고 좀 사이 안 좋으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이가 안 좋을 건 없는데 의견이 다른 바람에 점잖은 공부를 많이 하신 인격자들이니까
미워해도 만나면 뭐 그냥 이러겠죠. 대놓고야 그러겠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술을 전혀 못하는 바람에 유감스럽게 근데 한잔 아무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저는 그냥 유일하게 푸는 게 산에 같이 갑시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산에 같이 못 가면 이게 뭐가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저 이 정승일 박사가요, 그냥 산을 다니는 게 아니고 암벽 타기를 해요. 암벽 타기. 화끈한 걸 좋아해요. 자일인가 뭔가 있잖아요. 줄 둘둘둘 매가지고. 아유, 저는 그 불안해 죽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설악산 어디 그 네, 처음으로 아주 약한데요. 뭐 한 편의 시를 위한 리치라고 아주 멋진 리치가 있어요. 그 코스 이름이 한 편의 시를 위한 리치. 이름은 참 문학적인데. 그분 그거 이름 지은 분이 그 경원대 산악부 출신인데 그분이 국문과 출신이에요. 김기섭 선생님이라고. 예, 알았어요. 그 신동엽 길도 있고 그래요. 저 인수봉에. 예. 아무튼 아슬아슬해요. 그 맨날 사고 나고 막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걸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다가 자, 재벌과 총수 일가는 구분하자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시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알겠고, 그거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시청자들의 몫이지만 저는 상당히 거기에 이론적으로 좀 설득이 되어가는 중인데, 정말 못된 행태들 많잖아요. 뭐 대한항공 조씨, 그다음에 효성의 조씨들 형제간에 쌈박질하고 네. 별 더러운 예. 짓 하고 밀수하고 세금 탈세하고 돈 뭐, 많습니까? 텔레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아, 예. 재벌 오너 패밀리. 그 버르장머리를 분노와 당위만으로 고쳐지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법과 제도, 규범을 통해서 고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아시다시피 솜방망이고 법에서 부르면 어쩌다 나와서 기소를 당해도 휠체어하고 마스크 타고 가서 좀 이따 집행유예로 나오고 하니 사람들은 재벌 그룹에 대한, 그러니까 재벌 총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재벌 그룹, 지금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역에 이런 규모의 신산업을 하건 패스티스트 팔로우를 하건 퍼스트 무버를 하건 어쩌건 간에 재벌 그룹이 해야 할 역할은 있는데 총수들에 대한 이게 너무 커서 재벌 그룹 전체에 투사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둘째는 그들을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가지고 착한 만들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뭐 불가능해요. 욕심이 무한한데. 아니 뭐 저도 욕심이 무한합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처벌을 강화해야죠. 이를테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걸 과감히 도입한다거나 레몬법 이런 걸 아주 강화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주로 대기업과 뭐 하청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예.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삼성 바이오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분식회계 해가지고 분식회계 지금 이런 거네. 뭐 어떻게 위험하다며요. 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분식회계라는 게 외부 투자자들을 이제 뭔가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자료이고 상장 기업이라는 게 다 그게 전제인데 예. 그럼 상장 기업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그거의 기본을 흔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쉽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는 우물에다 독을 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저런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굉장히 뭐 몇십 년 정도 형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저도 동일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일단 법을 바꿔야 되고요. 예. 근데 법을 바꾼 경우에도 또 이 재벌 패밀리가 예. 족벌들이 또 이게 이 로비를 해서 또 판사들을 고살만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자기들 또 이게 장학생으로 키워나오고 그랬으니까 예. 이런 것들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사실을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예. 축적을 많이 해놨어요. 축적의 시간에 여기도 축적의 시간과 이게 내공이 대단한 거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바꿔 나가야 되는데 몸에 밴 독소를 빼는 게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헌피 싹 빼내고 새 피로 수혈받으면 다시 돌아가는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재벌 총수 일가의 폐해가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분야, 그다음에 벤더를 거쳐서 내려갈 때까지도 그 악습의 고리는 계속 물려져 왔고 네. 리베이트 구조니 탈세니 이런 것들 거기에 기생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얻어먹고 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등등 네. 법률 전문가들. 그렇지만 그 길을 놔둔 채 무엇을 한다 한들, 그리고 매우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재벌개혁 정책을 편다 한들, 총수 일가로부터 수십 년 동안 치가 떨리게 보아왔던 것들이 일소되지 않는 한은 저는 공연불 아니겠느냐. 다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얘기를 좀 약간 바꿔가지고 예. 무슨 얘기를 하자면은 1980년대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재벌에 관해서 진보적인 그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재벌 총수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글다 보니까 재벌 총수 일가의 문제와 재벌 그룹이라는 거의 문제를 자꾸 섞어버려요. 예, 예. 혼동이 돼요. 예. 그러면서 진보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야 이러지 말고 또 뭘 저러냐 그냥 재벌 그룹을 해체시켜버리자 화끈하게 이런 식의 주장이 1980년대부터 있었고요. 예, 있죠. 지금도 그거를 당 그 공식 문서에 요구하는 그 때도 있죠.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걸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고요. 아예 많고요. 그다음에 예. 특히 교수분들 진보 교수 쪽으로 가잖아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수가 재벌 그룹 해체를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통진당인가요? 지금 예. 민중당인가요? 민중의당인가? 해산되고 민중당으로 네. 바꿨죠. 민중당이 하여튼 민중의당인가 하여튼 뭐 예. 거기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노동자 재벌 그룹 민중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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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그룹 해체가 지금도 당의 공식적인 주장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령 뭐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은 경제력 집중 해소 내지는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 예. 뭔가 계열사를 줄여라. 음흠. 이런 게 이 진보 쪽의 기본적인 요구인 거예요. 전문 특화하고 네, 전문 경영인재 도입하고 네, 그렇죠. 너희들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쪽으로 좀 나가라. 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랑 연관되고 핵심은 어쨌든 경제력을 너무나 많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그룹이 예. 호텔도 하고 뭐 바이오도 하고 전자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경제력을 이 특정한 그룹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줄여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저는 그 여전히 그냥 뭔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이재용 패밀리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가지고 국유화됐다고 쳐버립시다. 예. 그럴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도 그럼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줄일 작정이에요? 국유화돼서 네. 옛날에 그 소련, 그러니까 막시즘 레니니즘이 공식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아직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 국유화의 폐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입증도 됐고. 그런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이를테면 삼성 뜯어보니까 뭐 이재용한테 승계하려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이건 당연히 감옥살이도 오래 시켜야 돼요. 그러면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은 완전히 떨어지겠죠. 지금 자기 아버지도 그런 상태고 자기도 그런데 지분도 몇 % 안 되고. 그럼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임시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수해서 계속하거나.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혼동된 답이 나왔는데 예. 한 게 아니라 예. 이 이건희 패밀리가 갖고 있는 그 이 지분 가치가 예.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한 10조 뭐 한 20조 사이예요. 예. 그거 정부가 유상 매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겠죠. 아니 그거 뭐 국가 예산이 뭐 내년에 500조가 넘는다는데 예, 그 중에 정말 50분의 1 사용해가지고 예. 더군다나 한 해만에 그냥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 5년에 걸쳐서 매입한다. 그러면 1년에 2, 3조밖에 안 들어가요. 예. 2, 3조밖에 안 들어가지고 한국 최대 암덩어리를 제공을 한다. 음. 이거 왜 안 해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한다라고 치고 예. 이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예. 말하자면 민주주의 공화국이 예. 삼성그룹의 최대 오너가 됐어요.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재벌그룹 해체시킬 거냐는 거예요. 재벌 총수의 암적 요인이 사라졌으니까 네. 삼성전자의 업계 우월적인 능력, 그다음에 축적의 시간 동안 많이 쌓아왔던 삼성전자만의 축적의 힘 네. 그런 건 계속 가지고 가야죠. 그죠? 내셔널 웰페어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런 거를 그러면은 옥석을 구별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예.
어떤 경우에는 야 삼성전자는 한국 세계 최고 기업이니까 이거는 살려 나가야 되겠네. 당연히 당신들 나가야죠. 잘해야지. 뭐 내가 뭐 오너 패밀리를 대신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직원들, 근데 임원들, 뭐 과거에는 뭐 총수 일가를 위해서 일했겠지만 당신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주인이고 너희들 주인이니까 전문 열심히 경영인 해라. 데려다 놓고 그렇죠. 예. 그래갖고 뭐 열심히 하는 거 앞으로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라 예.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재벌그룹 회차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렇죠.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SDI도 있고 여러 예, 개의 그룹들이 예. 있는데 삼성 이거를 굳이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걔들을 연관 산업을 묶어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 계속 삼성이라는 타이틀 아래 두되 그렇죠. 총수 일가의 못된 짓만 못하게 하자는 거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것을 네. 없애자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할 핵심이 이겁니다. 음. 그럼 근데 진보 쪽은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쪼개서 이건희 패밀리를 띄어버리는 국유화 이런 거에 대한 상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예. 이건희 패밀리와 삼성그룹을 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삼성그룹 그 자체를 자꾸 박살을 내려고 한 거예요. 자꾸 뭐 해체시키자 내지는 계열사를 분리시키는 쪽으로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재벌들 전경련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항상 공박이 오냐면은 예. 재벌그룹이라는 건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게 밖에서는 잘 모른다 어느 게 있는지를. 따라서 저거를 제 계열사들을 분리시켰을 경우에 한국 경제에 뭐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른다라고 공박을 한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 경우에는 저는 전경련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외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내부 거래예요. 그래요. 삼성 SDI가 만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삼성전자가 사주는 거예요. 예. 비싸게 사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는 싸게 사고. 네. 이게 내부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예. 진보 쪽의 경제 정책은 뭐냐면 이 내부 거래는 나쁘니까 반드시 줄여라. 신고해. 그다음에 규제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럼 코스트 다운 원가가 상승 효과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상승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 경쟁력이- SDI랑 삼성전자가 같은 기업 그룹 안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네. 별도 회사죠. 그래서 실은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진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재벌 정책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업 그룹이 존재할 가치 그게 시너지 효과인데 예. 시너지 효과를 자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은 아니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패밀리만 우리가 공격하면 되는 건데 예. 기업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가장 원점을 타격하자 이거죠. 거기만 딱 집중해서 핀셋 공격을 해야 되는데 패밀리를. 그게 아니라 패밀리가 아니라 다른 걸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융단 폭격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융단 폭격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니 삼성그룹이 일하는 이건희 패밀리만이 아니라 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임원들 전체가 다 반발하죠. 예. 쟤들 뭐야? 뭘 한다고 자기들이 저렇게 융단 폭격? 왜냐면 융단 폭격을 하면은 B20, 52 폭격기가 폭격하면은 그게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암세포만 타겟팅으로 네. 해서 그걸 없애면 되는데 네. 몸의 일부에 있는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전신에다가 초강력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다른 부작용이 많이 온다. 온 주민들이 다 죽고요.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와 일하는 1차, 2차, 3차 음. 제가 다 피해를 받으니까 모두가 다 적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이기가 쉽지가 않죠. 박사님의 입장을 이제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 더 나갈게요. 왜냐면 제가 요거로 끝나면은 제가 졸제 국유화론자가 되거든요. 이야 드디어 알았다. 이 정승이 그동안 숨겨놨던 게 다 국유화시키자는 얘기였고 예, 빨갱이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갱이까지. 제가 그럴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국유화시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예. 전기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예. 그래서 이건희 패밀리가 갖고 있는 그 이 소유 지분을 예.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공공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희 패밀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상속세 지분을 제대로 안 냈잖아. 안 내고 있잖아요. 예. 왜 안 내냐면은 상속세가 뭐 50%예요. 세율이. 예.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경우에는 65%까지 가요. 예. 이거 다 내고 내면은 가뜩이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이 쥐꼬리만한 지분이 쥐꼬리가 또 반토막이 나니까 어허.
반꼬리밖에 안 도는 그 쥐꼬리 가지고 어떻게 쥐를 움직입니까? 음흠. 이게 힘드니까 편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조세정의를 살리려면은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하자면은 상속세로 내야 되는 그거를 예. 일정 정도 아예 물납 그러니까 지분으로 납부를 받아가지고 아, 주식으로 정부가 받아서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공익재단을 출연시킨 다음에 공익재단이라는 건 정의상 공익적인 재단이거든요. 예. 가능한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의 공익재단들이 있어요. 삼성 이미 문화재단도 만든 거 있고. 있잖아. 지난번에 뭐 8천억 네. 사회 환원하겠다고 그렇죠. 하면서 한 것도 있고. 그런 거로 그러면은 그 재단의 상속세를 그쪽으로 모는 거를 용인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공익재단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삼성그룹 계열사의 최대 대주주 역할을 하게끔 용인을 하고 아하. 그 대신에 그 공익재단은 지금은 공익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삼성 이건희 패밀리랑 다 들어가서 또 뭔가 또 자기들 주인 노릇을 해요. 예.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 예를 들어 그동안 재벌개혁 운동을 해왔던 예. 참여연대라든가 경실연예인분들이 예. 거기 들어가서 이 공익재단의 이사회 의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음. 정말로 공익적인 그 재단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최대 주주가 돼서 통치하라 이겁니다. 음흠. 물론 이제 이건희 패밀리도 일부 상속받은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만큼 만큼만 참여하려고 따는 거죠. 하겠지. 요 모델이 딴 게 아니라 스웨덴의 발렌베리라는 그 재벌들 모델이에요. 아, 이미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이미 발렌베리 그룹이 이런 식으로 100년 전부터 하고 있죠. 발렌베리가 커요? 발렌베리가 스웨덴 최대 기업 그룹인데 재벌 그룹인데 그게 에릭슨, 스카니아, 그다음에 오스타 뭐 어떤 제약회 이게 이제 딴 게 아니라 바로 내일 모레 일입니다. 내일 모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예. 뭐 어제 오늘은 이제 핀란드고 핀란드고. 그다음에 뭐 내일이랑 모레는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틀을 스웨덴에 가시는데 예. 스웨덴에 가서 방문하는 데가 그 이 잘지오바덴이라는 그 이 도시를 방문을 해요. 예. 거기에 스웨덴 3인당 지금 집권당 당수랑 같이 회담을 하는데 예. 잘지오바덴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1938년도에 우리로 치면 민주노총과 예. 스웨덴 최대 그 이 재벌 패밀리인 발렌베리가 음흠. 협약을 맺은대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일테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사정 대타협 대타협을 이런 한 거? 거예요. 스웨덴을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양쪽이 다 협조하자. 이 한쪽에선 노동권 인정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야, 경영권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뭐 왜냐하면 193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 3인당이 진보 정부니까 예. 국유화를 주장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스웨덴 3인당이 야 국유화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당신들 스웨덴의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세금 많이 내시고 일자리 창출 노력하시고 여기 같이 갑시다라고 동의를 받은 거예요. 대타협을 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스웨덴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그 포용적 성장과 혁신 성장이 동시에 가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그게 1938년이라고 8년도에. 하셨나요? 우리는 그때 일제 식민,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삼천리 자전거, 정미소 이런 거 돌리고 있을 텐데 그쵸. 일본 애들은 만주사변 준비하고 뭐 네. 이러느라고 한참 군수 체제로 전환했고 그런데 얘들은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야? 계산도 잘 안 되네. 한 80년 전에 80년 전이죠. 80년 전에 재벌 개혁 방안, 네. 재벌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 끝에 협약을 맺어서 네. 그리고 무슨 보리 그룹이요? 발렌베리. 발렌베리. 거기도 원래는 오너가 있었겠죠. 지금도 있고요. 소유주가. 발렌베리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아, 패밀리가 지금도 5대째, 6대째 패밀리가 있어요. 어, 그들의 전횡을 법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그때 이미 갖춘 지금. 거고. 안전한 거죠. 오. 그리고도 그 발렌베리 그룹은 망하지 않았고. 지금도 안 망하고 지금도 네. 스웨덴 최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일가가 삼성을 지배하고 경영하지 않으면 곧 삼성이 넘어갈 듯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오류도 반드시 교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총수 이부 암세포만 덜어낸다고 해서 이 기업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투명성도 상승되고 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등 의결권이 있어요. 아, 예, 예.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뭐 한 주당 뭐 10표 내지는 1000표, 예. 1000표까지 가요. 왜냐면 소액주주한테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줘요? 아니죠. 그 그러면. 창업자 가져가. 황금주네 일종이에요. 황금주죠. 황금도 뭐 엄청난 슈퍼 황금주인데 예.
이제 이 황금주를 재벌 패밀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 공익재단 예. 여기도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차등결권이라든가 뭐 이 황금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 진보 쪽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그거는 다음 아, 시간에 저 자식도 하고요. 뭐 그냥 뭐 재벌들한테 경영권 다 주자는 얘긴데 그게 아니고 차등결권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재벌 패밀리가 가질 수도 있고 음흠. 이거를 뭔가 이 재벌 공익재단에 공격하는 넘기게 할 수도 데- 있는 거고 예.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웨덴의 경우에도 독일처럼 1970년대부터 노동이사 직원 대표이사가 예. 대기업의 3분의 1에 들어가요. 어제도 보니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32주년 60 항쟁 행사에 초대받아서 참석하셨던데 네, 거기 그 대한항공에서 땅콩 때문에 해고당했던 박창진 씨 박창진이 오기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이제 사회를 봤던 모양이에요. 네. 서지현 미투 서지현 그 검사하고 같이. 거기다도 또 쓰셨더구만. 네. 박창진 직접 보니까 되게 똘똘하고 야무지고 그러던데 네. 저런 애를 직원 내란다. 저런 사람을 대한항공 그 직원 대표이사 네. 이렇게 해야지 뭔 땅콩 패밀리들이 또 와서 하느냐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거 펀드가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예. 조양업 패밀리를 뭔가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있고. 지분 확보하는 데가 네. 강성부 그거예요. 강성부 펀드예요. 강성부라는 거 펀드 매니저가 지금 KS 뭐 어쩌고 네. 영어로 이게 뭐 하는데? 영어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흔히 아, 강성부 펀드라고 그게 얘기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뭐 증권사에서 이 어. 펀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저걸 하니까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거기에다가만 지금 다 기대를 하면서 아 강성부가 옳다. 강성부가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성부를 밀어주자. 밀어주자라는 게 지금 뭐 진보 시민단체라든가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보 정당들이 그러면은 대한항공의 조씨 패밀리가 묻혀놨던 깊고도 더러운 녹과 때를 다 없앨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제 경영권이라는 게 지분인데 네. 지금 조양호 패밀리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7%면은 네. 강성 펀드가 이미 지금 뭐 투자한 지분이 15.5 89 뭐 이러던데. 이래갖고 한 1.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15.89%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한 2%만 더 모집을 하면은 예. 주주총회에서 이제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패밀리 네가 대주주야 내가 일대주주야 당신들 나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관련 주가가 막 올라가는 오르고 거죠. 있- 왜냐면 예. 그거를 위하려면 또 이게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뭐 거기에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예. 말은 뭐냐면 강성펀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성부라는 분이 뭐 그나마 또 건전한 그런 뭐 펀드 매니저일 가능성도 일부 있는데 네. 하지만 어쨌든 펀드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 또 돈을 댄 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들 예, 이분들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M&A를 통해서 차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예. 무슨 뭐 나라의 민주화라든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박창진 같은 그런 노동하는 분들 네. 이분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이정동 교수가 쓰신 축적의 시간이란 책은 관심 있으신 몇몇 열심히 댓글을 남기고 하시는 분들은 사서 보거나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 책의 칭찬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열띠인데 열띵을 제가 다 소화를 못 시켰는데 잠깐 언급하고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은 하기로 하죠. 경제 수다 잘 듣겠다. 경제 쾌도남마 등등등. 알찬 정승일 박사님 경제학 시간이네요. 고맙습니다. 블루벨벳님. 박사님은 질문이네요. 조 에밀리 리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 복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 에밀리 리가 그 물컵 조영민인가요? 그 여자 둘째 딸 아니에요? 네. 물컵. 아주 뭐 첫 딸이 땅콩이고. 아주 그냥 기분이 알겠습니다. 어렵죠. 아주. 예. ASD 123님, 하이테크 산업이나 미래 제조업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창의력과 감수성이 중요한 문화나 디자인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 이건 뭐 의견이시고. 저는 뭐 대폭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네. 경제 현안 질문이 있네요. 패권 냉전이 기술 분야로 확전되며 화웨이에서 대충돌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부산 항만은 중국 환적 화물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네.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과 이에 맞선 중국의 압력 속에서 한국 기업의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사님만의 해법을 좀 부탁드린다. 저만의 해법이 불행히도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무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 네. 뭐 산업, 그다음에 국방 모든 면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무역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예.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수출국이 지금 중국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살려면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이라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차단해 가지고는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거는 뭐 진보의 미래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미국과도 등을 지지 않고 중국과도 등을 지지 않고 예. 정말 실리적인 외교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근데 그래서 이 노하우를 제가 볼 때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배우시러 예. 그게 아니라 딴 게 아니라 핀란드가 소련과 바로 경계를 마주한 서방 국가였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인접돼 그렇죠. 있죠. 그리고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을 때 실은 제일 많이 피해를 그렇죠. 본 데가 핀란드죠. 예, 그리고서 소련이 무너졌을 때 경제가 제일 타격받은 나라가 핀란드였어요. 소련에 물건 많이 수출했었거든요. 아하.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핀란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핀란드가 키운 게 90년대 초반부터 노키. 그게 IT고 그게 노키아예요. 예. 지금 뭐 많이 힘들어졌지만 예. 그리고 스웨덴도 마찬가지인데 아하.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스웨덴은 영구 중립국이에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이 사실 욕도 많이 먹었는 게 2차 대전 때 스웨덴이 히틀러 나치 독일에 탱크 부품 같은 걸 바로. 수출을 했어요. 베어링 이런 거를. 중후장대형 산업이 발달한 데가 네. 스웨덴이니까. 왜냐하면은 스웨덴 바로 옆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예. 오늘 내일 노르웨이 가시는 예, 대통령이 예. 노르웨이는 나치의 편 안 들었다가 나치에 점령당해요. 으흠. 예. 스웨덴은 나치에게 물건 원하는 거 공급을 해줘가지고 점령 안 당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제 스웨덴이 나중에 전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양쪽에서 욕을 먹는 한이더라도 예.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면 등거리 노선을 지킬 건지 이게 등거리. 저는 우리의 이 살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으니 네. 따갑더라도 우리는 명확히 중립을 지키면서 경제적 실리와 앞으로 그걸 좀 끝까지 버티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일단 보수가 바뀌어야 되는 게 보수 언론은 지금 주주장창 얘기하는 게 반중 친미 노선을 걸어야 된다라고 일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분들은 자기들의 광고주인 예. 삼성전자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에요. 알겠어. 그 마지막 멘트가 아주 압권인데요. 네. 삼성 얘기만 코치만 좀 들어도 반중 친미로 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길인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 아니 삼성전자 매출 줄면은 조선일보 광고도 줄 텐데. 알겠습니다. 6시 반 정승일 박사와의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70분이 기본입니다. 저희 직원들 지금 이미 퇴근해야 할 때쯤. 아, 그렇소. 지금 그리고- 머무르고 계시는구나. 예. 사실 좀 길기도 하고. 아무튼 이 특강을 가보는 데까지 가보죠 뭐. 네. 오늘은 재벌과 재벌 그룹 그리고 재벌 총수의 암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스웨덴 대통령의 여정에 맞춰서 우리가 얻을 지혜, 타산지석 또는 귀감 이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 외우세요? 1938년에 뭐 아까 스웨덴이 어디서 뭐 대협약을 했다는 둥 막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세요? 외우는. 메모 하나도 없이. 그거 뭐 제 그냥 평상시 하는 일이니까. 아, 대단합니다. 오늘 또 열강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냥 인사드려야겠네요. 6월 11일 오늘 사건 발생 14흘 만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들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앞의 다뉴브강에서 그 한 맺힌 배를 건져 올렸습니다. 헝가리 선장
시신이 나왔고 한국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뭐 거의 확실하겠죠. 2구.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3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나머지 분들 미수습자가 늘어날수록 미수습자의 가슴은 더 찢어지고 몇백 배 더 아픕니다. 그들의 아픔만으로 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 세월호 때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에 큰 길을 쌓아왔던 이희호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시대가 저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한 인물들의 떠남과 등장을 통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방송이 길어졌고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호흡하고 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제작진들도 늦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열정과 열기로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